내가 누구지 알아? 백화점 직원을 무릎 꿇리고 돈다발을 집어 던지며 떵떵거렸던 영업부장 사모님.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뺨을 때린 그 수수한 차림의 여직원이 사실은 남편 회사의 진짜 주인인 회장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백화점 10층 VIP 라운지의 통유리를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원두커피의 향기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은 이곳이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공간임을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죠. 그 평화롭고 우아한 공기를 가르며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호피 무늬 원피스에 짙은 선글라스를 낀 박순자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턱을 한껏 치켜들고 걷고 있었지만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피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오른팔에 걸친 검은색 악어 가죽 핸드백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었지만 순자의 손은 가방 손잡이를 지나칠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체각이라도 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건 도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가방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방은 어제 저녁 이태원의 한 은밀한 가게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산 소위 말하는 S급 짝퉁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정품을 살 돈은 없었고 그렇다고 오늘 만날 최 마담 앞에서 기죽기는 죽기보다 싫었기에 내린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순자는 속으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주문을 외우며 창가 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최 마담이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최 마담은 순자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못 본 척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테이블 앞에 서서 헛기침을 크게 하고 나서야 최 마담은 짐짓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순자 왔니? 인기척 좀 내지 그랬어. 내가 독서에 너무 집중했나 봐. 최 마담의 목소리는 설탕을 뿌린 듯 달콤했지만 순자는 그 속에 숨겨진 가시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순자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가방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턱하니 올려놓았죠.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 기다렸지?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근데 최 마담의 시선이 뱀처럼 스르르 움직여 순자의 가방에 꽂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 마담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이번 시즌 신상 아니니? 매장 매니저 말로는 국내에 딱 3점 들어왔다던데. 순자 너가 그중 하나를 차지했구나? 칭찬인지 떠보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침이 바싹 마르는 입안을 혀로 축이며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우리 그이가 이번에 이사 승진 내정됐잖아. 그동안 고생했다고 기념으로 하나 뽑아주더라고. 난 됐다고 했는데 굳이 사라지 뭐니.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뻔뻔해진다고 했던가요? 순자는 남편의 승진 내정 소식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허영심을 포장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김 부장님 드디어 별 다셨구나. 축하해, 예. 역시 영업부장 사모님은 스케일이 다르네. 최 마담은 손뼉까지 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차가운 눈빛이었죠. 최 마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찻잔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로 숨긴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청담동 사모임이라는 단톡방이 떠 있었고 최 마담의 엄지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속도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순자의 자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순자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저 가방은 지난번 짝퉁 시장에서 본 모델과 똑같다는 조롱 섞인 내용이었죠. 순자는 자신의 보물단지가 실시간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최 마담의 칭찬에 우쭐해져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뭐 남편 잘 만난 것도 복이지.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니? 사람을 불렀으면 물이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순자는 무안함을 감추고 화제를 돌리기 위해 애꿎은 직원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고는 라운지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요. 주문 좀 받아요. 교양 있는 척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시장통에서나 들릴 법한 앙칼진 고성이 튀어나왔습니다. 라운지 구석에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던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운터 안쪽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젊은 여직원이 급히 쟁반을 챙겨 달려왔습니다. 명찰에는 매니저 강지은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죠. 지은은 순자의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잠시 안쪽을 확인하느라 늦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은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공손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순자의 눈에는 그마저도 안이 꼬어 보였습니다. 물 좀 줘요. 얼음 가득 채워서. 아, 그리고 여기 에어컨 온도가 왜 이래? 나만 더워? 순자는 손부채질을 해대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원한 얼음물 바로 준비해드리고 실내 온도도 체크하겠습니다. 지은이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자신의 가방에 머물렀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지은은 테이블 모서리에 위태롭게 놓인 물티슈를 보고 있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던가요?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피해망상의 회로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지금 내 가방 짝퉁이라고 쳐다보는 거야? 감히 알바 주제에?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자격지심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짜고짜 지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 잠깐만.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네, 고객님.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너 방금 내 가방 보고 웃었지? 순자의 뜬금없는 질문에 지은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아닙니다, 고객님. 저는 그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입꼬리 실룩거리는 거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왜? 짝퉁 같아서 우스워 보여? 순자는 자신의 입으로 짝퉁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도 그 수치심을 분노로 바꾸어 지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최 마담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턱을 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은은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서비스직이라는 본분 때문에 꾹 참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십니다, 고객님.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말로만?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순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라운지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지은이 당황해서 한 발 물러서자 순자는 마치 사냥감을 모는 맹수처럼
바짝 다가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 같은 거 닿으면 냄새나니까. 순자가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에 지은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 모서리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의 목에 걸려있던 얇은 은목걸이가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힘없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짤그랑 소리를 내며 은색 펜던트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넘어진 채 바닥을 짚고 있던 지은의 시선이 굴러가는 펜던트를 쫓았습니다. 순간 지은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딪힌 어깨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저 목걸이가 어떤 의미인지 순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3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임종 직전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에 쥐어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으니까요. 지은아, 엄마가 없어도 이 목걸이가 널 지켜줄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끊어진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은 곧 뜨거운 분노가 되어 지은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이던 친절한 직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서리빨 같은 눈빛이었죠. 사과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운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길길이 날뛰었죠. 뭐? 사과? 이 기집애가 돌았나? 야, 너 그거 얼마짜리야? 싸구려 은목걸이 하나 끊어진 거 가지고 유세는. 옆에 있던 최 마담이 순자야 왜 그래? 사람들이 보자나 하며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그녀의 다른 손은 이미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지은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옛다 돈. 이거면 돼? 10만 원? 20만 원? 거지 같은 게 돈 뜯어내려고 별수작을 다 부리네. 지폐가 꽃잎처럼 흩날리며 지은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순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유품이고 나발이고 어디서 감히 고객한테 눈을 부라려. 순자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라운지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순자의 손바닥이 지은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고 지은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뺨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비릿한 피맛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려 씩씩거렸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이 그룹 영업부장 김철수야. 김철수라고. 순자는 득에양양하게 남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이름이 자신을 지켜주는 무적의 방패이자 이 상황을 종결시킬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영업부장. 김철수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지막이 되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겁이 나니? 너 당장 짐 싸. 내가 오늘 당장 남편한테 말해서 너 같은 건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테니까. 순자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챙겨 들었고 최 마담은 순자야 진정해. 얼른 나가자라며 그녀의 팔을 끌었습니다.
물론 최 마담의 입가에는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잡았다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두 여자가 사라지고 난 뒤 텅 빈 라운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흩어진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끊어진 목걸이만 소중히 주머니에 넣을 뿐이었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액정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비서실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방금 들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영업부장 김철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영업부장 김철수의 아내를 보니 남편도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오늘 밤새서라도 장부 밑바닥까지 털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내일 아침 바로 책상을 빼라는 그룹 후계자로서의 서늘한 명령이었죠. 문자 전송 완료음이 조용한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짝퉁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그 행동 하나가 남편의 횡령 장부까지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리고 최 마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영상이 내일 아침 인터넷을 어떻게 달굴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허영, 그리고 배신으로 얽힌 한 가족의 처참한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철수 영업부장의 입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는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추자 조수석에 놓인 고급 케이크 상자와 샴페인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룹 인사 담당 전무로부터 걸려온 은밀한 전화 한 통이 철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 아니지. 이제 김 이사라고 불러야 하나? 축하해. 이번 정기 인사에서 이사 승진 내정됐어. 30년을 영업맨으로 살아오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철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드디어 별을 다는구나. 그동안 영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접대 술을 마시고 거래처 사장들의 비위를 맞추며 굽신거렸던 굴욕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사로 승진하면 영업부 시절의 장부는 전부 폐기되고 내 결제 라인도 바뀌게 되지. 드디어 그 장부가 영원히 묻히는 거야. 철수는 씩 웃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차명 계좌로 빼돌려 이중 장부를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설쳤는데 승진과 함께 그 모든 불안 요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철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다들 어디 있어? 평소라면 들어오자마자 집구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라고 소리부터 질렀겠지만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죽은 듯이 앉아있던 박순자가 남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오후 내내 백화점에서의 일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려 저녁도 못 차리고 있던 참이었죠. 혹시라도 그 알바생이 진짜로 회사에 전화라도 했을까봐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렸습니다. 왔어요? 근데 손에 그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축하할 일이지. 민수야, 아빠 왔다, 나와봐. 방에 있던 아들 민수까지 나오자 철수는 식탁 위에 케이크와 샴페인을 보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선언했죠. 나 드디어 이사 달았다. 오늘 전무님한테 내정 통보받았어. 순자와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보, 진짜 임원이 된 거예요? 아빠 대박. 그럼 우리 집안 펴는 거야? 하하. 그래, 임마. 너 상견례 앞두고 아빠가 체면 좀 세우게 됐다. 이제 사돈댁에서도 우리 무시 못할 거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승진 소식에 백화점에서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이 그룹 이사가 된다는데 감히 알바 주제에 뭘 어쩌겠어? 신고 하라고 해. 이사님, 사모님을 건드린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테니까.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샴페인 잔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내가 당신 해낼 줄 알았어. 아유, 우리 남편 장하다. 순자는 철수의 어깨를 주무르며 교태를 부렸고 철수는 기분이 좋아져 샴페인을 뻥소리 나게 터뜨렸습니다. 거품이 넘쳐 흐르는 샴페인을 잔에 따르며 철수가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 아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 순자는 뜨끔했지만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별일 아니에요. 오늘 백화점 갔다가 싸가지 없는 알바생이랑 좀 다퉜거든요. 알바생? 감히 내 마누라한테 대들었어? 철수가 눈을 부라리자 순자는 이때다 싶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실수로 물 좀 쏟았기로써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비잖아요. 기분 나빠서 내가 한 소리 했더니 뭐 인사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니까요. 순자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짝퉁 가방 이야기나 목걸이를 끊어먹은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죠. 철수는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막히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겁도 없이.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출근해서 백화점 쪽에다가 얘기해 놓을게. 그년 당장 잘라버리라고. 정말요?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순자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알바생의 콧대를 꺾어 놓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죠. 자, 오늘은 즐기자고. 건배, 건배. 우리 아빠 최고.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그 시각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곳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철수의 직장, H그룹 본사 15층 영업부 사무실이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캄캄한 사무실에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지은의 지시를 받은 감사팀 직원들이 김철수의 책상을 에워싸고 있었죠. 팀장님, 서랍 잠겨 있는데요. 부셔. 회장님, 따님 특별 지시다. 시간 없으니까 다 뜯어내. 감사팀장의 서슬 퍼런 지시에 직원들이 쇠지렛대를 이용해 김철수의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뜯겨나갔고 그 안에는 철수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장부와 이동식 저장 장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장부를 펼쳐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빙고. 영업비 횡령에 리베이트 수수 내역까지. 아주 화려하네. 이 정도면 감옥에서 10년은 썼겠어. 팀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보고했습니다. 네, 실장님. 확보했습니다. 네, 이사님 예상대로입니다. 내역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비서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아침 출근 전에 책상 치우고 대기 발령 공고문 붙이세요. 아, 그리고 경찰에는 아침 9시 정각에 신고 접수합니다. 강 이사님께서 쇼를 원하십니다. 가장 비참하게 끌려가는 쇼를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감사팀 직원들은 김철수의 물건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사진, 명패, 그리고 그가 아끼던 골프 트로피까지 30년간 그 자리를 지켰던 김철수의 흔적은 불과 30분 만에 쓰레기처럼 치워졌습니다. 텅 빈 책상 자리에는 차가운 먼지만이 내려앉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철수의 집 거실 TV에서는 왁자지껄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술에 취해 불그스름해진 얼굴로 소파에 기대어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여보, 나 승진하면 차부터 바꾸자. 당신도 이제 이사 사모님인데 짝퉁 가방 같은 건 들지 말고 백화점 가서 싹 다 새로 사. 내가 카드 줄게. 순자는 그 말에 감동하여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내조 더 잘할게요. 두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가올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내일 아침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경고하는 노크 소리처럼 들렸지만 샴페인에 취한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밤은 김철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철수의 사원증은 더 이상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순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영업부장 명함은 조롱과 비난의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운명의 시간까지 이제 불과 7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의 하늘은 김철수의 속도 모르고 눈이 시릴 만큼 파랗고 맑았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집을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새로 맞춘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목에는 이사 승진을 기념해 큰맘 먹고 산 붉은색 실크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회사 로비에 들어섰고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출입 게이트에 사원증을 갖다 댔습니다. 삑삑하는 경쾌한 통과음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카드를 찍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마그네틱이 손상됐나? 당황한 철수가 카드를 옷소매에 문지르고 있을 때 보안 요원 2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부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거수 경례를 붙였을 그들이었지만 오늘의 눈빛은 죄인을 바라보듯 싸늘하기 짝이 없었죠. 김철수 씨 되십니까?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철수는 부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씨라고 부르는 것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자네들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영업부장 김철수야. 오늘 이사 발령 나는 날이라고. 철수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게이트를 열어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15층으로 모셔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동행하시죠. 감사팀이라는 단어에 철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진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하는 절차겠지. 임원이 되려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거 말이야.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15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철수의 억지 미소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영업부 사무실의 공기는 무덤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하게 전화벨이 울리고 직원들이 뛰어다녀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죠. 철수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철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자신의 자리, 창가 쪽 가장 큰 책상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영토나 다름없었던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은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덩그러니 네모난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내 책상 어디 갔어? 누가 치웠어? 철수가 텅 빈 공간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치웠습니다.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요. 철수가 횡몸을 돌리자 본사 감사팀장인 최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감사팀 직원들이 압수된 서류 박스를 들고 도열해 있었죠. 최 팀장,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오늘 이사 승진하는 거 몰라? 감히 내 책상을 빼? 철수는 삿대질을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철수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승진은 취소됐습니다. 대신 여기 대기 발령 통지서와 해고, 예고 통지서가 발급됐으니 확인하시죠. 뭐? 해고? 무슨 근거로? 근거요? 차고 넘치죠. 업무상 횡령, 배임,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까지. 최 팀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이 그렇게 꽁꽁 숨겨뒀던 이중장부, 우리가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철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장부는 사무실 책상 서랍 밑바닥, 특수 제작된 공간에 숨겨져 있어서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 팀장은 태블릿 화면을 철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당신 아내가 어제 백화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화면 속에서는 익숙한 옷을 입은 여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박순자였습니다. 순자가 젊은 여직원을 밀치고 돈을 뿌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죠. 철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이거야? 내 마누라가 알바생이랑 좀 싸운 거 가지고 나를 해고하겠다고? 내가 회사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철수는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지만 최 팀장의 다음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알바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지은. 우리 그룹 회장님 외동딸이자 다음 달에 경영 승계 받으실 이사님입니다. 철수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최 팀장은 쓰러지려는 철수를 잡아주기는커녕 더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어제 강 이사님이 직접 비서실장님께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영업부장 아내를 보니 남편도 썩었을 것 같다. 장부 밑바닥까지 털어라 라고요. 철수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짝퉁 가방을 들고 가서 난동을 부렸고 하필 그 상대가 회장 딸이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의 비밀 장부가 털렸다는 끔찍한 인과관계가 말이죠. 덕분에 밤새 당신 책상 뜯어내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더군요. 경찰에는 이미 증거 제출했습니다. 최 팀장의 말이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승진은커녕 감옥에 가게 생긴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부하 직원들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부장님 존경합니다라고 아부하던 김 과장조차 고개를 돌리고 혀를 차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커리어도, 명예도, 퇴직금도 아내의 손바닥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게 아니라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크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감사팀 직원들마저 뒷걸음질 칠 정도였죠. 철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명분이 생겼어.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낭비벽심한 아내, 처가 식구들의 무시. 이 모든 것을 참고 살았던 건 오로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분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가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망가뜨렸으니 자신은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 팀장,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게. 누구한테 거실 겁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작별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켠 뒤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철수의 표정은 악마처럼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통화는 부부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기 위한 치밀한 함정 수사였죠. 박순자, 너가 저지른 짓이야. 너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정막이 감도는 영업부 사무실, 김철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액정에는 내 사랑 아내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지만 철수의 눈빛은 마치 원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살기가 등등했죠.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녹음 버튼이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달뜬 목소리의 박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벌써 전화했어? 오늘 승진 파티하려면 일찍 들어와야지. 나 지금 압구정 갤러리아 가고 있어. 당신이 사라고 한 가방 보러. 순자의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한껏 고조되어 있었고 배경에는 백화점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치밀어 오르는 욕설을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멍청한 여편네야. 너가 내 인생을 망쳤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철수는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가방은 나중에 사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지금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그래. 분위기? 왜? 승진 발표가 좀 늦어지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당신이 백화점에서 싸웠다는 그 알바생 말이야. 혹시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걱정돼서 그래. 철수는 유도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아유, 당신도 참.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김철수 이사님이 걱정을 다 하시고. 별일 아니라니까? 그래도 확실히 해두자고. 당신 어제 정확히 무슨 짓을 한 거야? 혹시라도 때리거나 욕했어? 때렸냐고? 당연하지. 그년이 먼저 나를 짝퉁 든 여자 취급하면서 무시했잖아. 그래서 내가 뺨따기를 한 대 시원하게 올려붙였지. 돈도 몇 푼 던져줬고 걸려들었다. 철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행 사실을 본인 입으로 시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더 확실한 쐐기를 박아야 했으니까요. 저기 순자야. 혹시 내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지? 당신이 홧김에 그런 거지?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시켰다고 할까봐 그래. 여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은 점잖은 사람이라 그런 거 싫어하잖아. 내가 열받아서 내 손으로 때린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남편 이름을 왜 팔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됐지? 그래. 당신이 혼자 한 일이다. 알겠어. 고마워, 여보. 별걸 다 고마워하네. 끊어. 나 지금 매장 들어가야 해. 이따 봐. 뚝. 전화가 끊기자마자 철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된 파일명은 박순자 자백으로 수정되었죠. 철수는 방금 전까지의 비굴한 목소리를 싹 지우고 다시 차가운 영업부장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첨부하여 인사팀장과 감사팀장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메일의 제목은 배우자의 우발적 단독 범행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팀장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최 팀장은 직원들이 압수한 철수의 비밀 장부를 박스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죠. 최 팀장, 메일 확인해 보게. 방금 보냈어. 메일이요? 지금 짐 싸서 나가셔도 모자랄 판에 무슨 메일입니까? 내 아내가 범행을 자백한 녹음 파일이야. 들어보면 알겠지만 난 그 일에 대해 전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어. 이건 전적으로 박순자 개인의 일탈이야. 철수는 뻔뻔하게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한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해고는 부당해. 횡령건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사치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 메우느라 잠깐 손댄 거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 정상 참작해줘. 철수는 이 녹음 파일이 자신을 구해줄 동아줄이라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바친 청춘과 실적, 그리고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적어도 감옥행은 면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최 팀장의 반응은 철수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최 팀장은 휴대전화로 메일을 확인하고 이어폰을 꽂아 녹음 파일을 듣더니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빼며 철수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김철수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방금까지 여보 사랑해 하던 아내를 이렇게 팔아넘깁니까? 뭐, 팔아넘기다니. 난 사실을 밝히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내가 회장님 따님 뺨을 때린 건 특수폭행이고 당신이 회사 돈 50억을 횡령한 건 특가법상 횡령입니다. 별개의 사건이라고요. 최 팀장은 철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강지은 이사님이 특별히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남편은 도둑놈이고 아내는 깡패네. 둘 다 콩밥 먹기 딱 좋은 천생연분이다 라고요. 철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꼬리 자르기마저 처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방금 보낸 그 녹음 파일, 경찰에도 같이 넘기겠습니다. 아내분 특수폭행 증거로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네요. 아내분 감옥 보내는데 남편분이 1등 공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 팀장은 비웃음을 남기고 직원들에게 철수를 끌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양쪽 팔을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린 철수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 변호사 불러. 박순자 이 여편네 데려와. 철수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철수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자신을 구해주지 않은 회사에 대한 원망보다 이 모든 사단을 만든 아내 박순자에 대한 증오가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박순자, 너가 감히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내가 죽어도 너는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철수는 입술을 깨물며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아내 박순자만큼은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 그 시각 압구정 백화점 명품관. 순자는 점원이 건네주는 500만 원짜리 신상 가방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역시 때깔이 다르네. 사모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아부 섞인 칭찬에 순자는 기분이 좋아져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이사 승진했거든요. 이 정도는 들어줘야 격이 맞지 않겠어요? 순자는 카드를 긁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찍힐 승인 거절 메시지와 들이닥칠 경찰들이 그녀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울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녀의 등 뒤로 백화점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H그룹 영업부장의 거액 횡령이 적발되었으며 부인의 백화점 갑질이 단서가 되어 덜미를 잡혔다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광판을 등진 채 새 가방을 메고 당당하게 회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누리는 마지막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두운 집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소파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메고 나갔던 붉은색 넥타이는 아무렇게나 풀어 헤쳐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흰 셔츠는 땀과 구김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철수의 눈은 붉게 충혈된 채 거실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화면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음소거가 된 화면 속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H그룹 영업부장의 거액 횡령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부인의 백화점 갑질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다는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철수의 손에는 반쯤 비어버린 양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속은 도무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경쾌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화려한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박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거실이 캄캄한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현관 센서 등 불빛의 의지에 구두를 벗었습니다. 어머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나왔어. 순자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스위치를 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화점 조명 아래서보다 더 빛나는 새 가방을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내가 아까 말한 그 가방이야. 500만 원이나 하는데 웨이팅 없이 바로 샀지 뭐야. 당신이 이사 승진하니까 점원들이 대우가 다르더라니까. 순자는 쇼핑백에서 가방을 꺼내 철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남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철수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을 바닥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독한 술 냄새가 거실을 진동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야,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철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방? 500만 원? 야, 이 여편네야. 너가 지금 제정신이야?
철수의 고함에 순자는 가방을 가슴에 품으며 떨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사라고 했잖아. 승진 기념으로. 승진? 승진 좋아하네. 야, 박순자.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잘린 게 아니라 감옥 가게 생겼다고. 철수는 순자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감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어제 백화점에서 때린 그 알바생 기억나지? 너가 짝퉁 든 거 들킬까봐 뺨 때리고 돈 던져줬다는 그 여자 말이야. 그건 그냥 알바생이잖아. 내가 돈 줬잖아. 그냥 알바생? 멍청한 소리 좀 작작해. 그 여자가 우리 그룹 회장님 외동딸 강지은 이사님이야. 순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밀치고 돈을 뿌렸던 그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회장님의 딸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반전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수는 넋이 나간 순자를 소파로 밀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너가 그분 건드리는 바람에 강 이사님이 내 뒷조사를 시켰어.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힘들게 모아둔 비자금 장부까지 싹 다 털렸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내 30년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장났단 말이야.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걔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나는 그냥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체면? 웃기고 있네. 넌 그냥 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짝퉁 든 주제에 무시당하기 싫어서. 너 그 썩어 빠진 허영심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철수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살의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 감옥 가? 당신도 잡혀가? 철수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감옥? 그래, 가겠지. 넌 특수폭행이고 난 횡령이니까. 근데 난 혼자 안 죽어. 너 저지른 짓이니까 너가 다 책임져.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순자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왕재수 최마담이라고 저장된 순자의 친구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철수가 먼저 전화를 가로채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 순자야. 너 뉴스 봤니? 너 지금 실검 1위야. 대박이다 얘. 너가 백화점에서 알바생 뺨 때리는 영상 인터넷에 쫙 깔렸어. 댓글 좀 봐. 사람들이 너 죽일 듯이 욕하더라. 최 마담의 목소리는 걱정을 가장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끊어. 철수는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지? 너 친구라는 작자가 너 엿먹이려고 영상 찍어서 올린 거야. 넌 이제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어.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지만 깨진 양주병 조각과 박살난 휴대전화, 그리고 남편의 증오 섞인 눈빛은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철수와 순자는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거실과 바닥에 주저앉은 부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들고 있던 종이를 순자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순자는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비 사돈댁에서 보낸 파온 통보서였습니다.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여자친구네 아버지가 뉴스 보셨대. 횡령범 아버지의 갑질 폭행범 어머니 둔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겠다고 당장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어.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가서 빌게. 오해라고. 오해는 무슨 오해? 영상 다 봤어. 엄마가 사람 때리고 돈 던지는 거 전 국민이 다 봤다고. 나 회사에도 소문 다 났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민수는 식탁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졌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는 자식의 앞길마저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자책감보다 더 큰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 아내 박순자였으니까요. 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순자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이 여자와의 인연을 끊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대문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 정막을 깨고 낡은 택시 한 대가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김철수와 박순자는 택시에서 내려 H그룹 회장 자택 앞에 섰습니다. 철수의 자가용은 이미 회사에서 압류당할 것이 뻔했고 대리운전을 부를 정신조차 없어 택시를 잡아타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장 댁의 육중한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른 키의 2배는 됨직한 높은 대문은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분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갈랐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초조한 마음에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영업부장 김철수입니다.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철수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치지직거리는 잡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순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주무시는 거 아니야? 그냥 아침에 다시 올까? 철수는 순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제정신이야? 내일 아침이면 나 구속영장 떨어질지도 몰라. 지금 당장 용서 못 받으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고. 철수는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도 엉겁결에 남편을 따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닿는 바닥의 냉기가 얇은 스타킹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순자는 아프다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금방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듯 살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던 빗줄기는 금세 굵은 장대비로 변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비를 맞게 된 철수와 순자는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셔츠는 비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고 빗물에 섞인 머리카락이 눈을 찔러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대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회장님이 CCTV로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비를 맞으며 비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시겠지. 적어도 구속은 면하게 해주실 거야. 철수의 석고대죄는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고도의 연기였을 뿐입니다. 반면 옆에 있는 순자의 상황은 훨씬 처참했습니다. 순자가 공들여 했던 화장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얼굴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진 그녀의 눈가는 마치 공포 영화의 주인공처럼 기괴하게 변해버렸죠. 무엇보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가방이었습니다. 순자는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어제 산 짝퉁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가방 표면이 쭈글쭈글하게 울기 시작하더니 검은색 염료가 녹아내려 순자의 흰색 블라우스를 얼룩덜룩하게 물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이태원 짝퉁 가게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이거 진짜 가죽이랑 똑같아요. 대신 물에는 좀 약하니까 비 오는 날만 피하세요. 순자는 자신의 블라우스에 번지는 검은 얼룩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포장했던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싸구려 가짜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흐느꼈습니다. 아이고, 내 가방. 내 500만 원짜리 가방이. 철수는 옆에서 훌쩍거리는 아내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고작 가짜 가방 망가지는 게 슬퍼서 우는 꼴이라니. 철수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입 닥쳐. 시끄러워 죽겠네. 너 지금 가방이 문제야? 너가 싼 똥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순자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횡령하래? 당신이 뒷돈 챙긴 게 왜 내 탓이야? 나도 억울해. 난 그냥 알바생이랑 싸운 죄밖에 없다고. 뭐? 죄밖에 없어? 너가 그따위로 갑질만 안 했어도 내 장부가 털릴 일은 없었어. 이 무식한 여편네야.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무릎은 꿇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서로의 멱살을 잡고 난도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새벽 산책을 나온 동네 주민 2명이 우산을 쓰고 그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빗속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봐. 뉴스에 나온 그 갑질 부부 아니야? 맞네. 영업부장이랑 그 마누라네. 세상에 여기 와서 쇼를 하고 있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민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순자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어 더욱 깊숙이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검게 번진 화장 자국이 빗물과 함께 아스팔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철수 역시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수모를 견디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회장의 용서를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5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두 사람의 초라한 몰골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철수의 몸은 추위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순자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있었죠. 철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계야. 더 이상은 못 버텨.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자수하고 형량 거래를 하는 게 나을까? 철수가 포기하고 일어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기익. 육중한 쇠 긁히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순자는 감전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검은색 우산을 쓴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회장님이 나오신 줄 알고 벅찬 마음에 외쳤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철수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나온 사람은 백발의 회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젊은 여자. 바로 어제 백화점 라운지에서 순자에게 뺨을 맞았던 강지은 이사였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비스듬히 들어 올려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은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더러우니까. 어제 순자가 지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철수는 멍하니 지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알바생이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심판자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철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문은 열렸지만 그곳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입구였습니다. 거센 장대비가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둔탁한 금속성 소음에 이어 검은 우산을 쓴 강지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김철수와 박순자는 마치 구해주라도 만난 듯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비로운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차림에 티끌 하나 없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철수 부부의 몰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지은은 우산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감정 없는 서늘한 눈동자로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길가에 죽어있는 벌레를 바라보는 것처럼 건조하고 무심했습니다. 철수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이 이사님. 철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짚고 있던 손을 뻗어 지은의 구두 앞코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반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중심을 잃고 흙탕물 위로 철퍼덕 쓰러졌습니다.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철수는 순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으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아내가 눈이 멀어서 이사님을 못 알아뵙고 제가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다 제 불찰입니다. 철수는 쉴 새 없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쿵쿵 부딪혀 붉은 피멍이 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여자의 마음을 돌려 감옥행만은 피해야 했으니까요.
옆에 있던 순자도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애원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짝퉁 가방 들킨 게 창피해서 홧김에 그만.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가방 다 찢어버릴게요. 다시는 명품 근처에도 안 갈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 이사 승진한 거, 그거 취소되면 저 사람 죽어요. 순자는 자신의 잘못이 남편의 앞길을 막았다는 죄책감보다는 당장 닥쳐올 가난과 몰락이 더 두려웠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의 필사적인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두 사람의 고막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두 분 뭔가 착각하고 계시네요. 네. 철수와 순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우산을 쓴 손을 고쳐 잡으며 다른 한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난 게 감히 회장 딸인 나를 몰라보고 하대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철수가 멍청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은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가운 빗방울보다 더 시리게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내가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짓밟고 있었겠죠. 어제처럼 돈 몇 푼 던져주면서 말이에요. 지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진짜 죄는 나를 몰라본 무지함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거리낌 없이 유린한 그 악랄함입니다. 그게 제가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는 진짜 이유예요. 지은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사님, 그건 제 아내 잘못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맹세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철수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순자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남편을 노려보았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품 안에서 비닐에 싼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증거까지 남겼겠습니까? 어제 통화 내용 녹음한 겁니다. 제 아내가 본인 입으로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홧김에 때렸다고. 저는 말렸다고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터치스크린은 말을 듣지 않았고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액정을 옷에 문질러 댔습니다. 그 추한 꼴을 내려다보던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이미 제 비서실장이랑 감사팀장한테서 보고받았습니다.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며 지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억울한 거 아시잖습니까? 저는 이 여자가 사고 친 거 수습하려고. 수습이요?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수습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팔아넘기려고 했죠.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형량 거래의 도구로 쓰려고 함정을 팠더군요. 지은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제 순자가 끊어먹은 낡은 은목걸이였습니다. 반으로 끊어진 쇠사슬이 지은의 하얀 손바닥 위에서 처량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순자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끊어진. 제가 100개라도 사드릴게요. 아니 1000개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항암 치료로 다 빠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게 걸어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지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제 짝퉁 가방 따위에 정신이 팔려 훼손한 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제 어머니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 지은의 시선이 철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그 50억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계산원들, 무거운 짐 나르는 배송기사들, 그분들 월급 올려줄 돈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을 빼돌려 아내 명품 사주고 떵떵거리며 살았더군요. 철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만들었는지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다시 주머니에 목걸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흰색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코팅된 봉투였습니다. 지은은 그 봉투들을 철수와 순자의 앞에 하나씩 툭 던졌습니다. 봉투는 흙탕물 위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H그룹 법무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물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철수에 대한 징계해고, 통지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 다른 하나는 박순자에 대한 특수폭행 및 모욕죄 고소장이었죠. 철수는 봉투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이사님, 제발 퇴직금이라도. 제가 30년을 개처럼 일했는데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저희는 죽습니다. 죽지 마세요. 지은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죽는 건 너무 쉬운 도피죠. 살아서, 끈질기게 살아서 죗값을 치르세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리고 남은 평생 가난과 멸시 속에서 당신들이 약자들에게 줬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며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진짜 형벌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철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사님, 가지 마세요. 이사님. 순자도 지은의 뒷모습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육중한 철대문은 그들의 비명소리를 삼키며 무겁게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와 순자는 닫힌 대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새벽의 냉기는 더욱 매섭게 그들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철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손에 든 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넋이 나가 앉아있는 순자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금 전까지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지독한 증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철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 눈빛이 왜 그래?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내 인생, 내 돈, 내 명예. 너가 다 말아먹었어. 철수는 젖은 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혼해. 당장 도장 찍어.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내 인생 망친가. 너가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 알았어? 철수는 순자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흙탕물 범벅이 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짝퉁 가방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철대문 앞에서 쫓겨난 김철수와 박순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퀴퀴한 술 냄새와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다가올 파멸의 예감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각방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예고된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H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였던 김철수는 로비 구석에 있는 방문객용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죠. 그는 혹시라도 회장님이 마음을 돌려 자신을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비서실 직원이 아니라 검푸른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저벅저벅 다가오는 군홧발 소리에 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철수 씨 되십니까? 굵직한 저음의 목소리가 철수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철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만 무슨 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철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체포라니요. 저는 아직 소환 조사도 안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순히 협조하시죠. 경찰관은 철수의 손목을 낚아채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로비의 웅성거림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로비를 지나가던 수많은 직원의 시선이 일제히 김철수에게 꽂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업부장님이라 부르며 허리를 숙였던 부하 직원들이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30년을 몸바쳐 일한 회사에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죠. 철수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난 억울해. 이거 다 오해야. 박순자 그 여자가 다 꾸민 일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내 탓을 하는 그의 추한 모습에 직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철수는 양쪽 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고 회사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닫히는 차 문 너머로 보이는 회사 간판이 철수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영업부장의 시대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순자에게도 법의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에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법원 집행관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행관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 뭉치가 한가득 들려 있었죠. 김철수 씨의 횡령금 추징을 위한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집행관들은 거실에 있는 고가의 소파부터 시작해서 대형 텔레비전, 에어컨, 심지어는 순자가 아끼는 장식장의 수입 그릇들에까지 닥치는 대로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이 텔레비전은 산지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저 그릇들은 제가 10년 넘게 모은 거라고요. 손대지 마세요. 비키세요, 아주머니. 이거 다 남편분이 회사 돈 횡령해서 산 거잖습니까?
범죄 수익금 환수하는 거니까 억울하면 법원 가서 따지세요. 집행관은 순자를 가볍게 밀쳐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의 보물 창고나 다름없는 드레스룸이 열렸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모피 코트, 한 번도 입지 않은 명품 원피스, 그리고 진열장에 놓인 수많은 가방들이 빨간 딱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내 가방들, 저게 다 얼마짜린데. 그녀에게는 남편이 잡혀갔다는 소식보다 자신의 명품들이 압류당한다는 사실이 더 뼈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빨간색 딱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 붉은 딱지들은 마치 순자의 허영심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특수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새벽같이 모자를 눌러쓰고 나갔지만 경찰서 앞에는 이미 수많은 유튜버와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죠. 순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박순자 씨, 회장 딸인 줄 모르고 때리신 겁니까? 갑질 영상 보셨습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 없으세요? 남편분 횡령도 공모하신 거 맞죠? 질문들은 화살처럼 날아와 순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도망치듯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순자에게 백화점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조목조목 추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쳐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죠? 그리고 목걸이가 끊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돈을 던졌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어머니 유품이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네요. 게다가 남편분 직위를 이용해서 협박까지 하셨고요. 죄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형사의 건조한 말투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짝퉁 가방 들킨 게 너무 창피해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그건 판사님한테 가서 비시고요. 남편분이 제출한 녹음 파일, 이것도 본인 목소리 맞죠? 형사가 틀어준 녹음기에서는 때렸냐고? 당연하지. 그년이 먼저 무시했잖아. 라고 소리치는 순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 함정을 팠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렇게 몇 달에 걸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김철수는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라 10년은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피고인석에 앉은 순자 역시 앙상하게 말라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 옆자리에 서 있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철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철수를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횡령금 전액을 추징한다. 7년.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년이면 그의 인생은 끝장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환갑이 훌쩍 넘은 노인이 되어 있을 텐데 가진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판사님,
너무합니다. 전 억울합니다. 다 저 여자가 사치를 부려서 그런 겁니다. 제 탓이 아니라고요. 철수는 손가락으로 순자를 가리키며 발악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철수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난 잘못 없어. 박순자, 너가 내 인생 물어내. 내 돈 내놔. 철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씹어먹고 싶어하는 악귀의 눈빛이었죠. 이어서 순자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순자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다. 순자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감옥행은 면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정과자라는 낙인과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또다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도 친구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영업부장 사모님 박순자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그 갑질녀 아니야? 맞네. 꼴 좋다. 남편은 감옥 가고 자기는 집행유예라며 저런 여자는 얼굴을 들고 다니면 안 돼.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갈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이제 며칠 후면 쫓겨나야 할 처지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초한 인과응보의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법원에서의 끔찍했던 선고 공판이 끝나고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들이 바짝 말라 떨어지는 것처럼 박순자의 인생에도 혹독한 겨울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죠. 남편 김철수가 감옥으로 끌려간 뒤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에는 여전히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빚쟁이들의 독촉장은 하루가 멀다고 우편함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순자는 텅 빈 거실 소파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내지 못해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긴 집은 냉골처럼 차가웠지만 순자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며칠째 꺼져 있는 검은색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아들, 너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전화는 왜 안 받고. 순자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죠. 민수는 엄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은커녕 지독한 경멸과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내 몸에 손대지 마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섭섭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한테 손대지 말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요? 엄마 욕심 채우려고 액세서리처럼 키웠겠죠. 남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민수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거나 봐요.
집 경매 넘어가는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비워줘야 해요. 법원에서 통보 왔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민수야, 너가 전세금이라도 좀 빼서 엄마 방 하나만 얻어주면 안 되겠니? 순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세금요? 그거 이미 다 뺐어요. 뭐? 뺐어? 잘했다. 그럼 그걸로 위약금 물어줬어요. 상견례 파토난 거, 예식장 잡은 거 취소하느라 위약금이 수천만 원 나왔다고요. 엄마 때문에 내 통장도 텅텅 비었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요. 뭐? 그 좋은 대기업을 왜? 소문 다 났으니까요. 횡령범 아들의 갑질녀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나 이제 한국에서 못 살아요. 이민 갈 거예요. 순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직장도 잃고 한국을 떠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민수야, 가지 마라. 엄마 혼자 두고 어딜 가니? 너 가면 엄마는 누구 믿고 사니?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사세요. 나한테 짐 지우지 말고요.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다급하게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민수야, 이러지 마.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안 되잖아.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엄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부모,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짝퉁 가방 들고 설치다가 내 인생까지 짝퉁으로 만들었잖아요. 나 엄마 아들로 태어난 거 평생 저주하면서 살 거예요. 민수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번호 바꿀 거니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제는 하나뿐인 핏줄인 아들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제 퇴거 집행일이 밝았죠.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순자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순자는 주섬주섬 챙긴 짐 가방 2개를 들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유행 지난 낡은 패딩 점퍼 하나가 전부였고 손에는 빗물에 얼룩진 그 짝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 에르메스와 샤넬로 가득 찼던 그녀의 드레스룸은 이제 붉은 딱지가 붙은 채 굳게 닫혀 있었죠. 순자는 뒤를 돌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60평짜리 고급 아파트.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10년 세월이 마치 하룻밤 꿈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 내 집. 안녕. 순자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촌이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지갑 속에 꼬깃꼬깃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과 남편 몰래 숨겨뒀던 비상금 100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은 순자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싼 방 찾으신다고요? 저기 끝방 하나 남았는데 보실래요? 월 30만 원 선불입니다. 순자가 안내받은 방은 사람이 산다기보다는 관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침대와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방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겨우 참으며 코를 막았습니다. 저기, 창문 있는 방은 없나요? 창문 있는 방은 5만 원 더 내셔야 해요. 싫으면 마시고요. 아, 아니에요. 여기로 할게요. 순자는 서러움을 삼키며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한때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5천 원짜리 커피가 맛없다고 타박하던 그녀가 이제는 5만 원이 아까워 창문 없는 방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짐을 풀고 좁은 침대에 눕자 벽 너머에서 옆방 사람의 코 골거나 기침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정식 취업은 불가능했고 식당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용직을 알아봐야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살던 티를 못 벗은 탓인지 아니면 쭈뼛거리는 태도 때문인지 식당 주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손이 너무 곱네. 이런 거친 일 못해. 가봐요. 우리 가게는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 원해요. 할머니는 힘들어서 안 돼. 순자는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편의점 김밥 하나 사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공포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맨 끝에 순자는 겨우 일자리 하나를 구했습니다. 시장통 구석에 있는 낡은 고깃집이었죠. 주인 할머니는 순자를 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불판 닦을 사람이 도망가서 급하게 구하는 거야. 시급은 최저고 밥은 줄게.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순자는 감지덕지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름때 쪄 앞치마를 두르고 독한 세제를 푼 물에 손을 담가 하루에 수백 개의 불판을 닦아야 했죠. 손톱 밑은 시커멓게 변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박씨 아줌마, 여기 숯불 좀 빨리 채워. 네, 갑니다. 순자는 무거운 숯불통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한때 백화점 직원에게 물 가져와라, 에어컨 틀어라 소리치던 그녀의 입에서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던 순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H그룹의 혁신을 이끄는 강지은 대표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지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가방이나 옷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품격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명품이죠. 지은의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짝퉁 가방으로 겉모습만 치장하려 했지 정작 중요한 내면은 쓰레기장처럼 방치해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이 박씨, 뭐해? 손님 들어오잖아. 빨리 물 갖다 드려. 주인 할머니의 호통소리에 순자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손님. 물 나갑니다. 순자는 물병을 들고 손님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야 하는 초라하고 늙은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약자들의 삶이었고, 이제는 그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평생의 업보였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순자가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으며 살아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순자의 손은 더 이상 예전의 고운 사모님 손이 아니었습니다. 독한 세제와 기름때에 찌들어 손톱은 까맣게 죽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져 투박하기 그지없었죠. 순자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물에 퉁퉁 부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펴지 못한 채 몇 시간째 일하다 보니 등골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끙소리 한 번 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욕쟁이 주인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씨, 뭐해? 7번 테이블 불판 갈아달라잖아. 귀먹었어?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순자는 화들짝 놀라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네, 갑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무거운 쇠불판과 집게를 들고 홀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식당 안은 고기 굽는 연기와 시끌벅적한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연기 속을 헤치며 7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자 손님 2명이 앉아 있었는데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디건을 걸치고 테이블 위에는 외제차 차키와 화려한 가방을 올려두고 있었죠. 순자는 본능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 역시 저들처럼, 아니 저들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식당에 들어서곤 했으니까요. 순자는 최대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님, 불판 갈아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비켜주시겠어요? 순자가 뜨거운 불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것을 피하려던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조심 좀 해요. 내 옷에 기름 튈 뻔했잖아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옷값을 들먹이는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이 1년 전 백화점 라운지에서 강지은 이사에게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손이 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아줌마 눈엔 이게 그냥 옷으로 보여요? 드라이클리닝 비용 물어낼 수 있어요? 여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순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 됐고요. 물이나 좀 가져와요. 컵도 좀 깨끗한 걸로 바꾸고요. 여기 립스틱 자국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진짜 비위 상해서 못 먹겠네. 여자는 물컵을 순자의 앞치마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리며 순자의 낡은 옷을 적셨지만 여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죠. 순자는 축축하게 젖은 앞치마를 부여잡고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주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여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 아줌마 봐. 꼴이 저게 뭐냐? 냄새나게 생겼어. 그러게. 나이 먹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린 공부 열심히 하자. 그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과거 자신이 약자들에게 무심코 던졌던 돌멩이들이 이제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주방 구석에 숨어서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고 피할 수 없는 카르마였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순자에게 꼬깃꼬깃한 현금 5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박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
순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는데 손님들이 자꾸 불평을 해서 안 되겠어. 아까 그 손님도 그렇고 박 씨가 서빙하면 밥맛 떨어진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 우리 가게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사장님, 제발이요. 저 이거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월세도 밀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주방에만 처박혀 있을게요. 네. 순자는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 비 오는 날 강지은 이사 앞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빌던 모습보다 더 처절하고 비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하게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사람 취해지게 왜 이래. 다른 데 알아봐. 할머니는 셔터 문을 내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밤거리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손에 쥐어진 5만 원짜리 한 장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리에는 갈 곳 없는 낙엽들만 뒹굴고 있었죠. 순자는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전광판에서 환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자는 홀린 듯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H그룹의 대대적인 혁신을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의 강지은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진정한 명품은 가방이나 옷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 그 품격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명품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약자가 보호받고 정의가 살아있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갑질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 속의 지은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죠. 순자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텔레비전 속 지은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린 자에 대한 뒤늦은 참회이자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다 망쳤어. 순자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 그 백화점 라운지에서 자신이 지은에게 쏟아부었던 그 오만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벤 것입니다. 순자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동전 몇 개와 꼬깃꼬깃한 지폐의 감촉이 서글펐습니다. 한때는 3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두르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5만 원짜리 한 장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순자는 고시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만이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허락받은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죽는 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감옥에서, 아들은 타국에서, 그리고 자신은 이 차가운 거리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들은 탐욕이라는 불길 속에 뿔뿔이 흩어져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자는 옷깃을 여미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길고 쓸쓸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도시의 네온사인만이 그녀의 비참한 몰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맸던 짝퉁 가방은 이미 쓰레기장에 버려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진 주홍 글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장 딸을 몰라보고 갑질을 일삼았던 오만한 사모님 박순자가 맞이한 영원한 카르마였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사실을 박순자 씨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